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1시간 반 전에 그 위기의식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저는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다 그냥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연구원께서 저한테 두 분은 자료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하고 왔다가 보니까 워낙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다시 연구실 뛰어갔다가 빨리 PDF로 만들어서 오느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제 그냥 토킹 포인트를 그냥 띄워드린 거니까 매우 조악합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였고요. 두 번째 위기는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클리셰 같은 주제라 지정학 격변기의 한국 외교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또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주제인데 정확히는 한국 외교의 정체성 뭐 이런 정도로 제 전공 분야와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에 이 아이판스 톡스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발표자가 저였습니다. 그때 아랍의 봄과 새로운 중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내용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변기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변기라고 하는 말을 12년째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저나 50대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저나 계속 세상은 뭔가 바뀌는데 결국은 그 부침 속에서도 쳇바퀴 돌듯이 우리에겐 아무 변화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일종의 회의론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25분 동안의 내용은 순수하게 제 개인의 생각이죠. 국립외교원을 전혀 외교원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의 대부분 제 생각이고 일부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그 질서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정한 건데요. 질서에는 크게 5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마치 산소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쉬듯이 이게 그냥 당연한 세상의 질서인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정치 발전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이었습니다. 때로는 뭐 장벽을 높이기도 하고 관세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보호무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제사회가 크게 합의한 내용은 그게 비교 우위든 경쟁 우위든 서로 교역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올 수 있다, 호혜적이다라고 하는 게 공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의 보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하거나 침공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자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 윤리인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니까요. 역사상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필연적인 거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복 입은 군인들끼리의 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도 대량으로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무기를 만든다면 그것은 반칙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의 몇 가지 상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협력인데요.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끼리 그건 뭐 물리학적이든 지리학적이든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끼리는 교역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그 프록시미티의 그 호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경로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질서거든요. 근데 가만히 짚어보면 이건 지난 80년 정도만 있었던 인류 역사상 거의 이례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소처럼 누리는 이 질서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었고 그럼 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첫 번째는 무형의 질서, 힘인데요. 힘을 통해서 질서가 구축됐는데 첫 번째 무형의 힘은 옳은 것을 옳다고 믿게 만드는 약속,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듯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은 유형의 힘인데 질서 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잘 크게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그 질서 유지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만약에 이 질서를 해치는 힘이 나타나면 누군가
저희가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퍼니시먼트가 따라온다. 바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질서 유지자가 미국이고, 지금 저희가 목도하는 세계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질서의 5개의 기둥이 전부 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질서 유지자를 자임해왔던 미국의 힘 자체가 약화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압도적이고, 경제력이나 과학기술의 힘이나 또는 어떤 그 교육이나 그 R&D의 힘은 필적할 만한 다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지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져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사실은 이 질서가 해체가 됐다고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 산소 포화도가 100%였던 게 지금은 한 90에서 한 8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미국이 되게 독특했던 거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고, 다른 연합국이 유럽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미 초토화된 상황이라 사실은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떨어져 있었던, 이격되어 있었던 미국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제국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하고자 하면 과거에 대영 제국이 했던 것처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1944년 전쟁 말기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 같은 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제국의 지위를 이어받게 된 미국이 약탈적 제국이 아니라 굉장히 온화한 제국의 모습으로 세상의 질서를 끌고 가면서 압도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류 역사상 사실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지난 80년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을 했는데 아마 뒤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직후에 미국 국무부 성명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후 세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해야 한다. 미국은 그 길을 설계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질서를 만들고, 어려운 나라는 잘 살게 부흥 기금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일종의 봉쇄이자 차단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질서 유지자로서 브레튼 우즈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를 외면하면 결국 무질서의 세상이 되는데, 무질서의 세상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 미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서 유지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특한 미국의 정체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일종의 특별한 사명감, 도덕의식, 또 국가의 본질에 대한 약간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청교도의 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양반 굉장히 친미를 넘어서서 숙미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영어로 표현하면 저는 benign empire라는 표현을 그냥 쓰긴 합니다. 약간 조어가 좀 조악하긴 해요. 그래도 적합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benign이란 단어를 쓰는데, 선하다, 온화하다, 온건하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선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체제도 사실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에서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저는 되게 우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태 자체가 사실은 그 제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강대국 옆에서 영향력을 받는 나라에게 약탈적이거나 굉장히 무도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행태라기보다는 뭔가 같이 쌓아나가는 빌드업을 같이 하자는 체제, 그것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저는 온화한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는 위선적인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이중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대사님들 많이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콘트라라든지, 특별히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아부그라이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인권을 주도하는 나라가 맞아?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는 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위선이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민낯으로서의 약탈적 제국보다 저는 위선적 제국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위선이란 말은 선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구가했던 어떤 이런 그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사회를 끌고 견인하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하는 것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면서 지난 20세기, 그다음에 21세기 초로 이어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뭐 윌슨부터 시작해서 FDR, 그다음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조지 부시 때 뭐 민주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래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의 요 자유주의를 계속 구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소위 반장 같은 느낌. 반이 막 어수선할 때 우리가 반장이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외교원에서 중동을 전공합니다. 중동 지역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왜 미국이 그 반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냥 자기 계속 1등만 할 거야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중동의 컨텍스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그 핸드아웃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패권국 미국의 질서 유지자 의지 약화라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써놨는데 9.11 때문이었습니다. 9.11은 2001년에 일어났고요. 미국은 1990년이 절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냉전이 막 끝났고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다국적군을 결성해서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을 쫓아내고 전 세계에 마치 그 전자오락에서 보는 것과 같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이라크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다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국제사회는 이제 소련도 무너졌는데 더 이상 미국에 필적할 만한 나라는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10년, 그때를 저희가 헤이데이라고 보는 거죠. 중동만 놓고 보면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93년과 95년에 오슬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1994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1991년에 마드리드 평화협정, 그것도 앞에 있었고 뭐 따지면 우리도 제네바 핵합의도 그때 있었고, 미국이 아무튼 국제사회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계속 매년 드러났던 해가 그 10년이었는데 2001년에 9.11이 딱 터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전이 생긴 거죠. 그때 미국의 그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타워에 와가지고 미국의 민항기가 2대가 부딪히면서 건물이 무너졌고 그 밑에서 3,000명 가까운 미국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건물 잔해더미에 깔려서 죽은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은 겁니다. 알카이다라고 하는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게 그만큼 미국은 무서웠을 겁니다. 왜? 수많은 전쟁에 참전했고 거기서 장병들이 많이 죽어갔지만 그것은 아는 전쟁이었고 미국 영토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탄이 어느 날 평온한 아침 출근 시간 끝나고 나서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고, 비단 뉴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펜타곤으로도 민항기가 향하고 있었고 백악관으로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무슨 히틀러 같은 독일 제국의 소행도 아니고 소련의 소행도 아니고 19명 알카이다 이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였다고 하는 게 미국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듬해 2002년 1월에 소투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부시 독트린을 선포하고 이제 preemptive strike라고 하는 선제 공격의 이론을 가지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제가 보기엔 팔 걷어붙이고 질서 유지자로서의 거의 최절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다 민주화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네오콘들의 강한 이념적 정향이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 전쟁이고, 이때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 듣고 너네가 굴복하고 나오면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정권을 변환하는 정도로 끝내지만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됩니다. 미국이 자기 우방국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제 공격한 첫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코소보 예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거의 7년, 8년을 끌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그 자리에 사담 후세인의 폭정을 내보내고 아름다운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질서의 상징이 되는 이라크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5천 명 가까운 병사들의 목숨을 잃고 전비는 1조 9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건 브라운 대학 연구소의 결과고, 랜드에서 나온 결과로는 기회비용과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미래비용까지 합하면 3조 달러까지 들었다고 추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여기 뭐 전 이라크 대사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패러다이스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됐습니다. 2001년 10월 7일에 시작한 전쟁인데요. 그거는 20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거를 목도했던 미국의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국민들은 이 전쟁을 도대체 우리가 왜 한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가져다준, 그리고 9.11이 가져다준 미국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에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질서 유지자로 이렇게 병사들의 생명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돈을 갈아넣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 루즈벨트가 그랬고 윌슨이 그랬고 우리 미국이 독특한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방침 또는 방향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중동에서 또 10년 후에 벌어졌던 일이 아랍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7일에 튀니지의 시드 부지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무함마드 부아지즈라고 하는 27살 청년이 자기 몸에다가 분신 자살을 이제 시도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던 그 사건이 중동 아랍의 5개 나라 정권을 바꿔버리고 31년 계엄 통치의 이집트와 41년 철권 통치의 리비아를 비롯해서 시리아, 예멘 그리고 튀니지까지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동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린 나라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선거를 했더니 선거 결과 자유주의, 세속주의, 여기서 말하는 국제정치, 미국이 시도했던, 그리고 저희와 또 이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나라들이 당연히 상식으로 알았던, 공기처럼 여겼던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무슨 이런 질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거 당선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다시 뭐 군부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민주화의 어떤 그 혁명의 기운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잘 우리가 보기에 우리 시선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세틀된 케이스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중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말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가 하나는 시리아고 하나는 리비아였습니다. 근데 리비아의 41년 철권 통치 카다피가 물러나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리비아 자체가 세 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특별히 동부와 서부가 거의 준내전 상태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 아래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니제르, 차드, 말리, 수단 이런데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살기가 어려워졌던 사람들, 사막의 유민들, 그 사람들은 국가의 거버넌스가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여기서 사막에서 먹을 것 없이 죽으나 아니면은 난민으로 바다를 건너다 죽으나 시도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리비아 루트를 통해서 올라와서,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뭐 대표적으로 이탈리 람피두사 섬 이런 데로 막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중해 보트 피플들의 비극입니다. 동시에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니까 시리아에서는 450만 명이 난민이 돼서 터키로 넘어가서 터키 한 350만, 요르단에 한 70만 막 이런 식으로 흩어지고, 터키로 간 난민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발칸을 향해서, 튀르키예는 발칸도 일부 튀르키예 땅이거든요. 트라키아 지방이. 거기를 통해서 발칸 루트로 쭉 올라가서 중부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난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4년 6월에 IS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난민은 유럽으로 들어가죠. IS가 창궐하죠. 유럽 입장에서는 난민과 테러라고 하는 공포가 지중해를 건너고 발칸을 통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 공포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럽은 그동안 언필칭 통합한다, 이미 화폐 통합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유럽 의회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제 더 정치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어간다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질서의 순방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국경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파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compartmentalize를 시작합니다. 계속 다시 국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일환이 브렉시트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고립주의를 양방향에서 저는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외국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9.11과 아랍의 봄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과 아랍의 봄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하나의 그 씨를 뿌린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동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게 이제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부 극우파들 또는 일종의 트럼피즘으로 상징이 되는 보호주의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요. 약간 고립주의라고 하기도 어려운 뭔가 지금 묘한 그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데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현상들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조금 공무원처럼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격변기 국제질서 붕괴의 징후 5가지 해서 미국 주도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냉전적 진영 대결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격변기의 징후들이고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선택적 다자주의로 가자. 뭐 이런 게 쭉 돼 있는데 이건 뭐 이것도 익히 들어보신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짧은 시간이나마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격변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격변기라고 하는 건 변화의 시대인 건 맞는데 앞에 격자가 붙는다는 것은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고 굉장히 폭이 넓은 변화일 수도 있고 앞에 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변화라고 하는 내용이 아젠다 자체가 이젠 우리에게 위기가 더 이상 적의 핵무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후라고 하는 압도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개척지인 우주에서의 경쟁으로도 다가오는 새로운 아젠다에도 우리에게는 격변기일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을 몇 가지 좀 조악하게 적어본 거니까 뭐 공감을 해주셔도 좋고 반론을 펴주셔도 좋고 또 나중에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격변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마치 확실한 질서의 5개의 기둥을 밟고 편안하게 살던 때의 관성으로 이 시대를 대비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과 관성을 바꿔야 되는데요. 저는 모든 것을 이제는 변수로 봐야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축은 저는 여전히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과 잘 지내는 것이 지금으로선 정답이라고 굳게 믿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조차도 저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놓은 몇 가지 이제 언급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한반도의 가치와 한반도의 의미가 기존에 우리랑 같이 공유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제는 from scratch 모든 걸 한번 다 원점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유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실용 외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실용 외교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조금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들께서 잘 중요한 그 이슈들을 포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강의 원칙만 놓고 보면 저는 실용 외교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독법은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일반화해서 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를 많이 만들고 적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용 외교는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러면서 비록 우리랑 케미가 맞지 않고 비록 우리에게 일부 좀 불편함을 끼치고 그것이 심대한 안보 위협이 아닌 한 그러면
가능한 한 접점을 만들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하고 상대하는 것, 그게 저는 실용 외교라고 생각하고요. 싸울 땐 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군이 아닙니다. 외교는 군이 아니고요. 군인은 평상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의 존재의 의의는 만에 하나 교전 상태가 벌어졌을 땐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라면, 외교의 존재 목적은 아무리 적이 밉고 그렇더라도 전쟁 중이라도 상대를 만나서 웃으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외교라고 한다면,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히 실용이라고 하는 말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내공과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근육질을 갖출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저는 실용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편 가르는 건 쉽습니다. 나 쟤네 싫어, 그러니까 난 이쪽 진영에 붙을래.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실용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 훨씬 자리매김하기가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두 장단지의 힘으로 그 불안한 그 지층 위에서 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 저는 실용 외교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실용 외교는 결코 모호한 외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을 넘나들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랑 때로는 적대적인 상대와도 대화하고 웃으면서 만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추수하거나 좌고우면하는 것이 실용 외교는 아니고요.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외교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발전한 모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한국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다 공유되는 것,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200명 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무도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선 2.8 문제 어느 편을 드는 것과 상관없이 하마스를 규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1200명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 6천 명의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죽은 이 상태까지 왔을 때, 그래도 첫째 선제 공격한 애들이 얘네고 원인자가 얘네니까 이스라엘이 더 잔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이해해야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따라서 그럼 한국은 뭐냐?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항상 펌하게, 컨시스턴트하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미국과도 충돌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여야 한다. 그것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 외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체성일 겁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이자 가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야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규합하고 하는 것과 달리 그냥 살아내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입증되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는 대한민국 외교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만 제가 좀 더 사용하겠습니다. 중동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의 정체성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격변기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미중 경쟁 사이에 뛰어들어서 두 나라를 화해시킬 그럴 아직 역량은 안 될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에 그 셈법을 해가면서, 저는 미국에 그래도 우리의 피벗 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풋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농구에서 하듯이 피벗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건 뭐 제 개인의 의견인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몸놀림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외교의 정체성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중동을 통해서 한 단면이지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의 자산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걸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여기서부터 클리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걸프 아랍의 지도자를 가끔 만납니다. 꽤 오래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상공회의소에 아주 간부를 오래 역임하신, 40년 동안 간부를 역임하신 분과 만났습니다. 밥 먹으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I hate Korea 그러는 거예요. 둘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일본 사람인 줄 아나? 아니면
이 양반이 치매가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왜 한국을 헤이트한다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이 약간 농담 삼아서 한 거예요. 1970년대에 그러면서 창밖을 봐라. 호텔 밖에 있는데 밖에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더위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스크리얼 저누비야, 한국 남쪽에서 왔던 사람들이 내가 젊을 때 저렇게 일을 했다. 그런데 너네가 어느 날 확 사라져 버렸다. 당연히 그렇죠. 80년대 삼저 현상 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프로젝트도 없고 그러니까 간 거죠. 그때 되게 아쉬웠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였는데 약간 약올랐어요. 자기가 갑이었고 우리가 을이었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너네가 TV에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CNN 이런데 민주화 시위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막 최루탄 터지고 막 이런 게 나오면서 거봐, 사우디 떠나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역시 왕정을 해야 돼. 이러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국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올 때는 너네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노동자로 온 게 아니라 수트를 입고 수트케이스를 들고 컨트랙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이번에 올 때 갤럭시를 들고 왔고 현대차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피스풀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저한테 What happened to you over the last 20 years in your country? 그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참화에서 빌드업한 나라예요. 이게 걸프 아랍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와닿는 지점입니다. 왜? 자기들도 모래,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에 그냥 목축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석유라고 하는 거에 힘입어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용훈 대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의 시대가 오고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언제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를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어디 있었지라고 보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떠오르게 됐던 거죠.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민주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랍의 봄 이후에 가서 제가 대학생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의 토로가 이거였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랍 친구들이 우리나라, 제가 특정한 국가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길거리에서 1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독재자 물러나게 하려고. 독재자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오지 않고 우리에게 더 강한 독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1000명 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그렇게 쉽게 오는 거 아닌 것 같더라. 너네가 아랍의 봄을 겪을 때 바로 민주주의가 오는 줄 알았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1980년에 서울의 봄이 왔을 때 바로 민주주의가 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도 굉장히 많은 비극을 겪었고 단계별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선거권을 쟁취하고 여기까지 왔다. 아직도 우리가 완결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에게 얘기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언젠간 오니 희망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 경험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자타리 캠프라는 데서도 만났고 작년에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방문학자를 할 때 거기 난민들이 많아서 같이 대화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이 삶이 열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사였습니다. 급히 나라를 떠오느라고 자기 형제 부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단장의 아픔일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건 아니나 우리도 1950년대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여전히 우리 앞세대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 말만으로도 시리아의 난민들 450만 명의 난민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 BTS의 나라, 블랙핑크의 나라, K-팝의 나라, 갤럭시의 나라, 저 나라가 누구나 다 흠모하는 것 같은 이 한국이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70년, 80년에 겪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한 지점도 영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역사 시계를 딱 돌렸을 때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일 낮고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팠던 시절이 군부 독재일 수도 있고 극도의 가난일 수도 있었고 전쟁의 참화일 수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일종의 그 아픔의 역설의 자산을 구성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지금 격변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플로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역사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면
그래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랑 같이 발걸음을 맞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자산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민주주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